지금부터 신용보증기금 노사가 주최하는 명사 초청 강연 및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을 내리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청렴, 법의 정신에서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행사를 기획해 주신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의 고광욱 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광욱 노조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본사 건물에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지에서 이렇게 또 멀리 대구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해서 또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이곳 대구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바쁜 퇴직 이후에도 정말 여러모로 많이 바쁘시고 또 정치적인 또 그런 영향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난 4월달에 다 탄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재판관님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네, 다들 100이면 100 같은 답정너 같은 질문이겠지만 아마 주문 내용일 겁니다. 주문 피고 대통령 윤빵빵을 탄핵한다 그 부분일 텐데요. 아무튼 그 부분을 오늘 직접 모시고 특강을 듣게 된 이 기분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청렴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문영배 재판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회사 경영진을 대표하여 민정훈 감사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제가 짧지만 인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감사 민좌홍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신부를 방문해 주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원칙과 가치가 공공연히 도전받고 심지어 뒤집히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는 원칙과 가치에 집착하며 이를 지키는 데 헌신해 오신 재판관님을 뵐 수 있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겸손하고 진실된 삶을 바탕으로 한 재판관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과 공동체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은 참석자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고광욱 위원장님과 민정훈 감사님께서는 문영배 재판관님 옆에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문영배 재판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명사 특강 주제는 청렴, 법의 정신에서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욱 위원장님이 2달 전인가 속초에 있는 무슨 연수원이 있죠? 연수원의 노조 행사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일하라고 요청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수정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속초는 너무 멀어요. 두 번째로는 노조 행사보다는 노사 공동 행사가 낫지 않느냐. 이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으로 했고 오늘 진행을 합니다. 청년 문화라는 게 청년 교육이라는 게 참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건데 제가 이 청년을 주제로 공기업, 남부 발전 그리고 무한군청 두 군데를 했거든요.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도 공무원 할 만큼 했으니까 청년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일단 청년 교육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너무 기술적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 단속되고 이렇게 하면 단속 안 된다. 그 뭐예요? 그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청년 교육을 받으면 한 일체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 이렇게 경우를 따져봐요. 업자를 만나요. 만나도 좋아요. 회식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n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 정도 버시잖아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5만원 되나 안 되나 그럼 뭐하러 따져요?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그 강연 해가지고 재미가 없으면 강연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에 관해서는 당연히 옛 성현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는 옛날 성현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좋은 말씀하신 분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분 안 빠지거든요. 이분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염자, 목지, 본무, 만선, 지원, 제득, 지건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염결이란 목민간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 뜻이에요. 이걸 언제 써먹었느냐? 제가 2006년도에 어떤 기초단체장을 뇌물죄로 법정 구속하면서 그 사람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뇌물 받은 액수가 1,5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1,500만 원에 구속된 사람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군수가 뇌물을 받으면 군 공무원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정도는 구속이 안 되고 이 정도는 구속이 된다.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받았어요.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렇게 단순하게 메시지를 줘야 메시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했더니 15일 만에 보석으로 나갔어요. 2심에서 풀어준 거죠. 상관없어요. 2심은 2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1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가 미리 풀어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변명치고는 정말 학업이에요. 나는 내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 하면 돼요. 어차피 이 사람 석방될 거니까 내가 풀어준다. 비겁한 말이에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가 뭐 저항해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본분만 하면 돼. 내 본분만. 나는 내 명예를 지키는 거고 내 길을 가는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신용보증기금은 76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76조의 그 금액과 50여만 개의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공급해서 그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정책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문화가 뿌리 내려서 이 기금법을 고쳐서 공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만들려면 맨입으로 안 돼요. 국민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국민들도 여러분께 호의를 베풀 거 아닙니까? 왜 순서를 국민 보고 먼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야 국민들이 왜 신용보증기금 기금에 묶어가지고 뭐 상타는 돈 1억 5천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못 쓰게 이것저것에 성의를 받게 하냐라는 공론이 일어나는 거죠. 청렴이란 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왔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고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전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돼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에요. 저는 법률가들이 저한테 물어요. 책을 당신이 많이 읽으니까 세 권만 추천해달라고. 제가 추천해주는 책이 이거예요.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 정약용의 목민신사.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 세 권을 다 읽은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왜 목민신서를 읽으라고 했느냐? 그 목민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현감? 이 사람들의 업무 중에 70%가 송사예요. 그래서 목민관이 게으른 사람들은 송사를 다 쌓아놓고 가요. 근데 목민관이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은 그걸 다 처리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민관 중에 송사를 딱 이렇게 말끔히 처리한 분? 누구? 그분이 정약용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릇 소송이 있는데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응하면서 그 실질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목민신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유효해요. 법원에 있어 보면 소장을 넣고 계속 단어를 내요.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자꾸 장애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천천히 살피면 돼요. 그러니까 정약용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고전입니다. 현대의 많은 문제들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다 해결해 놓은 거고, 또 다른 나라에서 다 고민한 거고, 또는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고민한 문제예요. 자기 고유의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자기 생각을 못해서 창의적인 결론을 내리면 된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화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세네카가 쓴 거예요. 종전 강연에서 제가 키케로라고 했는데 이 강연으로 바로 잡습니다. 세네카입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키케로 말인지 세네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로마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철학자예요. 이 세네카가 누구냐? 네로의 서성이에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의 서성인데 이 사람이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그걸 늦추는 것이다. 처음부터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화의 유예를 요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화는 멈출 수 없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화가 날 조짐이 보일 때 그걸 연기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책을 봤느냐? 제가 법정에서 화를 되게 많이 내요. 그냥 화가 나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억지스러운 주장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거예요. 돈을 줬다, 안 줬다 이래요. 둘 중에 한 명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 이런 식이에요. 판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70% 이상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판사가 뭐 상식만 가지면 다 푸는 거지 뭐 사법시험 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냐? 그 사람은 한번 재판 한번 맡겨봐요. 그게 쉬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무게를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판사가 어려운 거는 법리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인정이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법정의 정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행동으로 생각해요. 진실을 파헤치는데 내가 협력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원고편에 정의를 썼다 그러면 피고는 분노해요. 왜냐면 지금 원고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법정에 나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내서 이 책을 보고 화를 연기하는 것밖에 없다. 화가 날 주면. 그래서 제가 배석 판사한테 내가 화를 내려고 하거든 내 법복을 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법복을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화를 내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안 냈어요. 그 효과가 있어요. 되게 유치하지만. 그래서 화가 날 즈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달라. 그렇게 하십시오. 다 방법이 있어요. 화 많이 내는 상사분들 있잖아요. 그 자기가 정말 아끼는 부하 직원한테 내가 화를 낼 것 같으면 나한테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몽테스크의 법의 중심. 보십시오. 아까 제가 책 3권 읽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여기에도 메모리가 책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1년을 통해서 100에피, 이게 아주 적은 돈입니다. 넘지 않는 한 약간의 선물을 받아도 좋다는 것을 관리에게 허용한 로마의 법은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약간이나마 받는 자는 얼마 안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받기를 바라고 이어서 많이 받기를 바란다. 게다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를 받는 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게 쉽다. 보다 적게 받아야 할 텐데 보다 많이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구실이나 변명을 찾아내는 자의 유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탁월한 모습 아니에요? 안 받는 건 쉬운데 적당히 받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뭐예요? 담배를 끊는 게 쉽지 담배를 적당하게 피우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끊는 거지 뭘 그걸 적당히 끊어요. 그래서 탄생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래서 탄생한 법이 김영란법이에요. 김영란법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다음 이거예요. 검사가 내연남인 변호사로부터 벤처 승용차를 받아서 알선 수재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 벤처 승용차를 받은 것과 고소 사건에 관한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애정의 정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이거 아시나요? 이 사건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뇌물죄는 돈을 받은 것과 부정한 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을 제가 조금 알아요. 우리 인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검사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내연남이죠. 이 내연남한테 벤처 승용차 리스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중간에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해요. 변호사가 검사한테. 근데 심리를 해보니까 그 청탁을 받기 전에 받았던 선물이 청탁을 하고 난 뒤에 받은 돈보다 많아요. 두 번째,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하고 말하자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벤처 승용차를 리스로 빌려가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표를 여러분도 다 벤처 하나씩 선물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이 잘못된 거예요. 고소에 관한 청탁과 벤처 승용차 사이에 대가 관계를 요구하는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을 고쳐야지. 그 판사를 막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그 판사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 그래서 만든 법이 김영란법이에요. 김영란법은 정확하게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적용 대상자가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다음에 회계 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 관계가 필요 없어요. 형사처벌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원 초과한다.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합쳐서 300만 원 초과하면 대가 관계 있건 없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검사 있죠? 이 법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처벌이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판사한테 재판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따져야지.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판사한테 다 책임을 지우면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건 1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 판사는 뭐냐? 저는 그 판사가 판결을 좀 무리하겠다고 봐요. 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쁘니까 그 법을 좀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추 해석을 했다 할까, 확장 해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2심과 대법원이 저는 옳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그리고 그 금액이 적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되면 과태료를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 5만 원이다. 그 다음에 뭐 또 선물은 10만 원인데 또 뭐 농산물은 또 뭐 얼마라면서요. 그거 다 잊어버려 주십시오. 직무 관련자한테 아무것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식하십시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정확하게 n분을 나누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명예를 찾아서 여러분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 다음 처우가 안 된다면 노조의 파업을 통해서 파업해도 돼요. 이 기관 파업해도 되는 기관이죠. 예. 그러나 되도록이면 파업하지 않고 노사 간에 잘 협상을 해서 처우를 향상하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재부인가 어딘가 뭐 또 통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사 공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 간에 협력을 해서 또 다른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노사 간에 자꾸 거리를 벌리려고 하세요? 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제가 기관장을 했는데 노조에 대한 평가는 나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빴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을 존중했다. 제가 노조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은 이유는 제 생각이 이거예요. 그 성과급이라고 있어요. 성과급을 저는 지침을 주기를 고생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가는 사람들한테 잘 줘라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국장이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S 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고참인데 사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일을 덜 하는 사람을 최하등급을 준 거예요. 최하등급이 B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노조 지부장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일 잘하는 사람한테 S를 주고 일 안 하는 사람한테 B를 줬냐라고 나한테 말을 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성과급을 기본급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항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 당신의 항의는 정당하고 나는 내 업무 처리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 성과급 2번 주잖아요. 하반기 때 또 왔어요. 그 항의 받고 설명하고. 전 지침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무국장한테 종전 지침 유효하니까 그대로 해라. 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민원부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민원부서 있나요? 민원부서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가냐면요. 그 직급에 가장 낮은 경력이 가요. 그리고 착한. 그래 가요. 그거 보냈어요. 그럼 좋다 이거. 그거 보냈다 이거. 그럼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얼마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재라도 털어서 좀 주고 싶은데 제가 돈이 그리 안 많잖아요. 근데 성과급이라고 제도가 있어요. 또 제도가 있는데 그거 저는 누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한테 S등급을 주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나중에 들은 말인데 그 S등급을 받은 직원이 자기가 이 법원에 있으면서 S등급밖에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직원 굉장히 일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윗사람한테 잘하고 노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S등급 받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노조는 노조대로 평가를 했고 노조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하면 법원장을 1등부터 뭐 30등까지 줄을 쫙 세우거든요. 제가 15등 했어요. 중간. 그런데 1등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뭐 75점인가 먹었어요? 75점밖에 안 먹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계획을 한 게 뭐냐? 계획을 한 게 없으니까 90 몇 점을 먹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장을 맡을 때는 자기의 포부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법원장 앉는 거지. 법원장 앉아가지고 의전만 챙긴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기관장을 2번 했는데 진주지원장 할 때 그
업무차를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업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우리 기사분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처음 갔으니까 여기에 그 학생들 법원 견학 프로그램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가 한번 해볼래 하니까 자기 맡겨주면 하겠대. 근데 자기가 운전기사인데 이른바 일반직들이 뭐라 안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가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총무과에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한 이유. 예? 예산 분야 비싼 말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내가 구해놨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전화번호를 하나 따로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운전기사실에 있는데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전화가 올 거 아니냐. 그럼 전화가 오면 자기를 바꿔줄 때 누구누구 기사님 이렇게 바꿀 거 아니냐. 그럼 자기 면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탁 전화를 하나 갖고 있어야 뭔가 좀 담당자 같지 않냐. 그 좋은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전화국에 법원이 요청하면 좀 들어줘요. 3355를 받았어요. 700-3355 좋잖아요. 3355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 직원을 딱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프로그램도 짜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설문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주 MBC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총무과 왔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인가 뭐 서무과장인가 와서 누구를 인터뷰를 시킬까요? 판사를 시킬까요? 뭐 총무과장을 시킬까요? 묻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담당자를 시켜라. 그래 이 양반이 진주 MBC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예요? 직급이 뭐가 문제예요? 직급이 높으면 뭐예요? 과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직원이 잘했잖아요. 말 잘해, 얼굴 잘생겼어, 운전도 되게 잘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전을 머리에서 지워야 됩니다. 의전은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의전 같은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과제에는 실패해도 의전에 실패하면 총무과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기관장들을 의전하려고 나라가 움직여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의전이 불필요하다. 지난 정부 한번 돌려보세요. 의전 좋아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한 명.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의전은 우선은 아니다. 의전이 뭐 필요한 순간도 있죠. 필요할 때만 하고 우선은 할 건 아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재밌나요? 네. 그럼 강사를 주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재밌게 합니다. 지금부터 제 본론이에요. 본론. 여기까지는 믿기예요. 지금부터 본론이 잘 들으셨네요. 자, 공직자의 자세 1번이 뭐냐면 청렴한 것보다 청렴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국민은 보이는 것만 봐요. 보지 못하는 거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오연나무 아래에서는 가끔은 고쳐 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신뢰는 이루기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최영미라는 시인이 있어요. 선운사에서라는 시를 지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다. 이게 공무원들이라고 한 소리예요. 신용보증기금이 76년 6월에 설립돼가지고 지금 공든탑을 세운 거 아니에요. 쭉 세웠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하나 사고 치면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이 신뢰를 쌓는 데는 40년, 50년이 걸려요. 이게 정책금융기관의 시초잖아요. 그죠?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신보,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등등인데 처음이 신용보증기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희생으로 노력으로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런데 잠깐 누가 하나 헛발질하면 그냥 무너져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계산을 해봤어요. 청렴의 삶을 사는 게 부패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익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직자 등이 1,000만 원을 받아 기소가 되었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중징계가 돼요. 두 번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000만 원 밑으로는 선임할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질 수 있냐? 그것도 못 가져요. 추징돼요. 계산을 해봐도 무조건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이 계산이 뻔한 걸 다 알면서도 왜 받냐? 제가 법원에 27년인가 있었잖아요. 제가 형사부 재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할까? 이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말고 누가 알겠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죄 재판을 해보면 누가 증인으로 나오냐?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도 어떤 기업체가 수사를 받아요. 횡령이나 배임으로. 아주 큰 거예요. 그거 유죄 판결 받으면 이 재기불능이에요. 그런데 수첩을 보니까 몇 월 며칠 공직자에게 돈 1,000만 원 준 게 나와요. 그래서 압박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불고 내 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검사에게는 어떠냐? 그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공무원 뇌물 1,000만 원 사건 수사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게 돼 있어요. 불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래요. 잡히는 게 어떠냐. 누가 돈 1,000만 원을 탁 내밀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좀 가까워요. 그 뇌물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 사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어요. 그럼 밥 한 끼 하죠. 정상적이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차에 사과 한 박스 실었다고 그래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정상적이잖아요. 집에 왔어요. 사과 박스 열었어요. 거기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즉각 돌려줘요. 즉각. 근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신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라니까. 신중하게. 그래서 자요. 자고 내일 아침에 신중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니까 좀 깨름직해서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또 안 돼. 그럼 그걸 또 놔둬요. 그 며칠 이렇게 묵다 보면 꼭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꼭 돈 쓸 일이 생겨요. 공무원이 가령 연봉 5천이잖아요. 연봉 5천인데 1,000만 원만 더 주면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딱 1,000만 원. 그래서 뭐 애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어머니가 수술 받아가 병원비를 좀 내야 된다는 일이 생겨요. 그런 거 사건이 되죠. 그럼 일단 써요. 왜냐면 돈을 따로 마련해야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볍게 부탁을 하나 해요. 우리가 그 기간에 뭔 일이 하나 있는데 뭐 청탁하는 건 아니고 한번 알아나 봐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알아나 봐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범죄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사과 상자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즉각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서는 신중하면 져요. 아시겠죠? 신중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 기금을 공사로 바꾸느냐,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한가라는 그 방안을 모을 때 그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없죠? 지금 제가 이 부패인식지수 2024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등이 덴마크예요. 2등이 핀란드예요. 3등이 싱가포르, 4등이 뉴질랜드, 5등이 룩셈부르크, 5등 노르웨이, 공동 5위 스위스, 8등이 스웨덴, 9등이 네덜란드, 공동 10등이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예요. 이게 깨끗한 나라 10위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북유럽 국가 중에서 선진국이에요. 맞아요. 선진국이에요. 무슨 말이냐? 청정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문제 나갑니다. 이 혹시 선물로 주나요? 네, 문제 냅니다. 이거 맞히시면 한 건 드립니다. 2024년 부패인식지수 CPI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몇일까요?
객관식 내줘야 돼요? 객관식 냅니다. 잘 들으세요. 1등 1번 32, 빨리 손 들어야 돼요. 2등 101위, 3번 102위, 4번 103위. 자, 몇 번일까요? 가운데 손 드신 분? 2등? 2번? 아니에요. 아까 1번 가져가세요. 네, 나중에 제 사인을 해드릴게요. 사인을 해야 조금 더 중고시장에 물어봤어요. 서점 주인한테 이게 중고시장에 나오는데 저자 사인 있으면 몇백 원 더 받는데요. 해드리겠습니다. 30입니다. 30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청렴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10위권에서 오르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인 거예요. 혹시 리비란 화학자를 아시나요? 리비란 사람이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예요. 이 사람이 1840년에 리비 법칙을 발표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식물의 성장이 있어요. 식물의 성장은 영양소의 평균이 아니에요. 가장 적게 공급되는 영양소가 그 식물의 성장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멈췄잖아요. 멈춘 것은 우리나라 요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뭐 정치 제도, 사법 제도의 평균이 아니에요. 가장 후진 요소에 의해서 저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부패와 사회분열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는 부패라고 생각해요. 부패하다고 생각.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두 번째, 저는 분열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지지예요. 근데 저쪽 진영에서 말하는 것은 옳다 해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한번 구설수 일으켰잖아요. 왜 우리 쪽 사람이 쓴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 바탕이. 근데 우리 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이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쓴소리 해야 그래야 사회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팬클럽이죠. 자기 지지하는 그룹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건 팬클럽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이 나라가 저는 보양되지 않는다. 공론의 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적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실행해야 된다. 이것만이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자기 진영에도 쓴소리하고 저쪽에도 쓴소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저쪽에 대해서는 쓴소리 하면서 이쪽에 쓴소리 안 하면 저쪽에서 제 말을 믿겠어요? 의향입니다. 의향인데 그걸 뭐 누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공론의 장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제 안 나가기로 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제 말 뜻을 이해하시죠? 제가 뭔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보세요. 공직에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금년 4월에 나왔잖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아, 지금 뭐, 이게 책도 좀 팔리고, 뭐, 이렇게 가면 계산을 하고 가요, 또. 나 계산 그런 거 부담스러워. 밥을 잘 먹잖아요, 밥을 잘 먹으면. 누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누가 계산하고 갔대요. 그럼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또 내가 또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갚으라면 될 거를 괜히 자기 갚으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30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또 호의를 베풀면 내가 지금 호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공직에 누리지 못한 그 어떤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할 때 전혀 없어요. 없고 그걸 갚기 위해서라도 탄핵 결정에 있는 의미가 뭐냐? 탄핵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건 관용과 자제예요. 이유는 그래야만 사회통합이 되니까. 이게 답니다. 근데 그걸 충분히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나빠요? 그걸
했으면 했지. 그게 왜 무슨 쟤 나댄다, 뭐 정치할까? 정치 안 한다니까. 정치 안 해요. 여러분이 좀 고정을 써주세요. 아, 쟤 보니까 정치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주변에 지금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 이 사회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가 통합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청렴해야 됩니다. 이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업이고 우리 사회 전반이 아는 사람 좀 봐달라 이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그게 부패한 겁니다. 어떤 자재를 받으면 그 자재에 대해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그 업체가 돼야 이게 사회가 정상이 있는 거지. 품질은 떨어지는데 내 아는 사람 회사 제품을 받는 거 그게 부패예요.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무원 이게 부패가 강조되어서 그렇지 이 사회 전체가 저는 청렴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추어서 미달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더 청렴해야 돼요. 오늘 노조 방문해가지고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었거든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든 노조에 갚겠습니다. 하여튼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야 되고 정책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앞장서서 청렴 문화를 실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공사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좀 자율성도 가지고 또 여러분 한 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재판관님께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오늘 강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없으실까요? 저희가 폰보드에 질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따 토크 콘서트 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재판관님. 그럼 잠깐 저희가 정리할까요? 네, 무대 정비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봤거든요. 아까 5분 이상 웃는 거 제가 봤어요. 청렴을 주제로 재밌는 강연을 해주신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 이후 이어질 토크 콘서트 준비를 위해 잠시 강당 내부 정리 및 무대 정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정비가 완료되면 재판관님을 소파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사전에 접수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무대 앞에 준비된 폰보드에서 재판관님께서 직접 답변하고 싶은 질문을 골라 제게 주시면 됩니다. 질문지를 제게 주시면 질문지에 기재된 소속과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시면 되시고 제가 위치를 확인한 후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채택된 분들께는 문영배 재판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행사 종료 후 무대 앞쪽에서 수령하시어 귀한 책과 함께 특별한 추억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 첫 질문은 아나운서님 좀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짜지 않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질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금융부의 강현종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법조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한도전 PD입니다. 그냥 PD가 아니고요. 제가 손석희 질문들에 나갔죠. 그때 PD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퀴즈를 못 이기면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때
유퀴즈도 이겼고 골대녀도 이겼어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였어요. 왜 그러냐? 제가 PD 감각이 있거든요. 그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스키의 질문들은 손스키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사상 최초로 제가 질문하고 손석희가 답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냐? 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뭐 공직에 나갈 생각 있냐 없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나만 질문하냐? 나도 질문하자 하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석희 교수는 20년 동안 신뢰도 1인데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그게 그 방송의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제 작품이에요. 지금이라도 MBC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누르고 살았냐? 법대를 갔잖아요. 법대를 가면은 또 주위에 기대도 있고 그래서 사법시험 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용보증부의 백종엽 부부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가족분들을 부산으로 보내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산책, 그 코스가 궁금합니다. 그 제가 간사거든요. 제가 부산에 이제 지역법관이고 재판관으로 지명이 돼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관사를 보내줬어요. 그 관사가 어디냐면 경희궁자예요. 아시나요? 꽤 비싼 아파트예요. 거기서 경희궁을 가요. 네, 경희궁을 가려면 서울교육청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경희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뭐가 좋냐?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나무가 500년 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임진왜란 후에 지어진 궁일 거예요. 그럼 아마 뭐예요? 저기 정묘호란, 뭐 병자호란 이런 걸 거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나무는 병자호란을 보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과 흉내 내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탄핵 과정 중에 시위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집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3단지에 살았는데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고 전세금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4단지로 옮겼어요. 그래서 시위를 어디서 하냐? 3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지 관리소장이 나갔어요. 그 사람이 여기 살지 않는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냐면서 계속 3단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네, 다음 질문 한번 제가 여기 질문지에 롯데 뭐 해놨는데 여러분 질문에 예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야구 이야기 못 시켰어요? 부산 재기지원단 윤수빈 대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일단 김장한 선생 말씀을 지키는데 그걸로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뭐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홍시가 뭐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한테 이제 선물을 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으면 저는 불편해요. 하여튼 무조건 불편해요. 그 왜 그런지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거예요. 김장한 선생이 저한테 고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불편해요. 그렇다고 제가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재판관님의 하루 일상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어나시면서 잠드시기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5시 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산책 1시간 정도 하고 밥 먹고 나서 책 보면서 졸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전화가
제보 와요. 뭐 강연 요청해달라, 뭐 인터뷰 해달라, 뭐 등등. 그거 좀뭐 받고, 그 다음에 책 좀 보고, 그러다 또 졸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뭐 강연 있으면 강연 가고, 뭐 등등등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재밌는 프로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요새 좀 보는 거는 놀면 뭐해의 서울가요제. 저는 하여튼 웃기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폭군의 셰프. 우리 유나. 유나 없었으면 어떻게 살려고. 저는 추측한데 이채민이가 폭군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유나니까. 두 번째로 유나는 중전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 유나는 우리들의 유나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또 졸아요. 계속 졸다가 자요. 11시. 마지막 질문. 네. 혹시 벌써 끝나요? 2개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좀 가벼운 질문이었어서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가도 될까요, 재판관님? 그러면 최종 탄핵 판결 시에 파면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판사님의 심경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인데요. 그날 우리가 그 선고하는 날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니까 재판관들이 저한테 너는 평소에 목소리가 너무 작고 두 번째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3번인가 4번인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시 뭐 22분에 주문을 선포하고 제가 이렇게 탁 덮잖아요. 덮을 때 뭐냐?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남은 인생이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길다 보니까 남은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수정지점의 박지훈님 질문 주셨습니다. 목표까지는 없고요. 당장 대학에서 그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서울의 어떤 대학에 간다고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대학과 이제 새로운 대학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좀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제 계획이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 작가 이걸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요. 제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사실 책을 낼 때 한 3만 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한 5만 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지금 어제 날짜로 10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기금에 오기 위해서 제가 무던히 노력했다. 이왕이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오면 좋잖아요. 그 질문이 조금 중복돼서 혹시 홍보대 질문을 안 붙이셨는데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강사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뭐 서로 선수끼리 뭐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응과 자세가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진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지난번에 그 판결 과정, 수기 과정이 관용과 자제 그리고 수기와 토론 전혀 뭐 흔히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 등등 성향의 차이를 결론으로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낸 과정은 굉장히 모범적인 정말 우리 사회의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일치를 이뤄내느냐 하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전의 그런 수기와 토론, 합리와 지성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걸 목도하면서 그래도 합리적인 토론, 논리적 설득과 자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계신지 저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었던 가치들이 이제는 별로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트럼프나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방식의 대중의 설득과 이런 것들이 훨씬 유효하고 그런 시절이 한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간용과 자제가 민주주의 규범이다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5년 해서 10,000명을 늘린다고 했어요. 지금 의사가 늘었습니까? 가동 의사는 줄었어요. 이게 관용과 자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정부와 국회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부와 의사협회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사람 문제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것이 의대 정원만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란 말이에요. 그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안 가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같이 해결하면서 그걸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대화는 뭐냐면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관용이 생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 권한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정부의 뜻이에요. 됐냐고요? 안 돼요. 그 권한이 나한테 있지만 담당자,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의사들이니까 의사들 말을 충분히 들어서 내 권한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했더라면 저는 최소한 500명 늘어났을 거라고 봐요. 500. 그러면 500이 늘어나면 10년 하면 5천 아니에요.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응급의료가 무너진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다. 그러니까 성문에 규정이 있지 않냐, 정부에게 권한이 있지 않냐, 정부의 고유 권한,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최적의 결론이 나옵니다. 비록 합의는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이 정도면 내가 수긍할 수는 있다. 되었을 때 비로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겠다.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용과 자제에 대해서는 그 탄핵 결정문의 전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통합을 이야기한 거고 사회통합의 방법은 관용과 자제 말고는 없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 보수와 진보를 하나의 나라 안에서 묶으려면 관용과 자제 말고는 뭐가 있어요? 여당은 야당을 심판한다고 그러거든요. 야당은 여당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어불성설이에요.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왜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고 야당이 여당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관용과 자제가 없는 거죠. 심판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똑같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는 똑같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정부나 정당은 없어요. 그 단순한 그 명확한 걸 제가 말을 하니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주장이 옳고 그 다음에 그 탄핵 결정문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위원장님. 선수끼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기가 초청해놓고는. 아니 제가 평소 화가 많으신 재판관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화가 점점 더 올라오시는 것 같아 그냥 가벼운 질문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평소 그 다도가루도 이제 유명하셔서 이번에 또 책을 이렇게 출간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보문고 연속 3주째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아까 책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뭔가 이게 홍보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번에 그 평소에 글을 쓰신 뭐 한 125편의 글들을 엮어서 이번에 에세이집을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책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이나 또 홍보를 좀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롯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원한 만년 꼴찌 한화 팬인데 올해 어떻게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롯데가 우승하지 않는다면 어느 팀이 우승하든 제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 밤 12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 같이 아파트 입구에 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낯선 전화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양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 아들한테 그 사람이 돈을 10,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걔가 그거 가지고 그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돈이 남으니까 그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먹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가 엄청 났는데 지나놓고 보니 이 사회가 나에게 그보다 더 큰 호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 호의를 베풀었고 나는 그 호의를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그 책의 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그날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리고 평소에 베풀고 있다면 저 책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평소에 쓰셨던 글을 엮어서 이제 책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언제 글에 대한 영감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해요. 억압받을 때요. 에? 억압받을 때. 억압받을 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09년도에 제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어요. 그 문제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그랬더니 한나라당 대표가 아마 그때 정몽준 대표가 아마 그래요. 그분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 이렇게 밝혔고 또 주변에 있는 뭐 또 다른 사람은 법복을 벗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수 없는 이유 3가지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뭐 각종 언론에서 이제 좀 실어주면서 어쨌거나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되지 않았어요. 가슴에 막 꽉 찬 거를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저 책에 나오는 그 글 3장에 사회에 바란다가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럴 때 글이 써져요. 그때 쓴 글이 그 뭐 40대라는 그 글이 있어요. 40대에 뭐 불리는 참아도 훌리는 못 참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글은 억눌릴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주위에 한번 보세요. 행복하다고 글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글은 울림이 없어요. 실패했을 때, 우울했을 때, 억눌릴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안 풀리잖아요. 특히 그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할 때 그럴 때 글을 쓰시라니까요. 거기에다가 막 욕을 엄청 하세요. 그럼 좀 풀립니다.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로 또 더 질문하실 분? 네. 목소리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들립니다. 그러면 그냥 마이크 쓸게요. 일단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의 모습을 약간 좀 비춰진 것을 제가 느꼈고
향후에 이제 뭐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진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대중 백분 토론 같은 그런 그 자리의 패널로 중도 보수를 아니 중도 보수 어떤 중립을 지향하는 패널로 참석하셔서 어떤 전반적인 극과 극의 달에 있는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키고 중화시키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잠깐 드는 생각이었었지만은 향후의 어떤 진로로 정하신다라고 하면 남은 여생은 아주 큰 완성하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그 재판관님은 청빈의 대명사로 지금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지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공급 월급만 모아도 그 정도의 삶 이상의 어떤 유지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청빈을 넘어서 좀 이 평균의 삶 이하의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는 뭐 꼬여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직접 얘기하자면은 조금 더 저축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이상의 경제적 삶은 누리지 않았겠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과연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재산이 12억입니다. 부부 재산이. 그래서 평균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고요. 제 다짐에 어긋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에 관해서는 저는 뭐 우리 집 앞에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집을 하나 사놓으면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그 전언을 듣고 아내보고 절대로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러니까 뭐 성공은 못했지만 왜 평균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김장하 선생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다고 봤어요. 제가 평균인 이상의 재산을 가지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열어줬으니까 나는 그냥 평균인의 삶 정도로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걸로 내 삶을 정해야지. 그것도 하고 돈도 벌고 저는 조금 모순이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이야기 하셨는데 방송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방송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 수습하려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사 방송 프로에는 안 나갈 생각이고 오히려 이렇게 한 요 정도 규모에서 대화를 하면 주고받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절마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했는데 한 명 정도는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왔을걸요? 그게 저는 대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는 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해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갖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노조에서 커피를 주길래 마셨는데 좀 불편하더라. 이걸 어떻게 갚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조금 뭘 베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갚은 게 된 거니까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사실 제가 사법시험 치는 동안이 84년부터 86년이에요. 그 학번들은 아시겠지만 사회가 계속 시위를 할 때예요. 계속 시위하고 뭐 독재가 뭐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그 감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쨌든 김장하 선생님이 저한테 장학금을 줬으니까 빨리 사법시험을 끝내야 이게 끝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또 도와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유보한 거예요. 이 사회에
어떤 나름대로 기여하는 것을 유보하자. 선생님한테 그 자꾸 반응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수원에 가서 독서 모임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인권 변호사를 좀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 군대를 갔어요. 36개월 마쳤어요. 자신이 없어요. 인권 변호사 진짜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죠. 돈 안 되죠. 힘들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지역복관을 하자. 지역복관이 뭐냐 하면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인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인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일에 좀 전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 경남에서 27년 동안 제가 있었던 거예요.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사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후문에 그분이 나보고 재판을 잘한다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로부터 20년 뒤에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뭐 청와대에서 무슨 뭐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인사검증에 동의하래요. 동의?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3초 만에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법관으로 가서 그냥 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관 한번 해볼래 해서 뭐 그러시던지요. 한 거 아니에요. 쭉 있는데 이제 제대하려고 책장 챙기고 막 책 버리고 박스 싸고 이러고 있는데 또 탄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탄핵했고 지금 퇴임해야 되는데 결론도 잘 안 나고 요거 엄청 제가 평생 들었던 욕이 한 30배는 들은 것 같아요. 욕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만장일치가 됐고 퇴임해서 저는 이제 모든 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했는데 뭐 이곳저곳에서 그냥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변호사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직이란다. 대학은 자리가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던 창의출판사에서 당신이 블로그 쓴 거 책으로 만들어주겠다. 책으로 만들어주겠다면 그걸 안 합니까?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만들어봐라. 근데 그게 뭐 돈이 되겠냐 하니까 돈이 된대요. 그럼 뭐 그러든지 그래서 뭐 사인해줬어요. 그런데 또 10만 부를 만들어봤네요. 그게 뭐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계획을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니까요. 세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수상적인 원칙만 세우고 가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정한 선생님 말씀대로 이 사회 갚는다. 호의를 받았으니까 호의를 갚는다. 그리고 인사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역법관 한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길을 나서는 거죠. 길을 나서다 보면 나쁜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배우고 좋은 사람한테 배우고 그래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까 재판관 한 거고 탄핵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이제 재판관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조금 궁금한데요. 아마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시면은 그 자녀분하고 함께 했던 추억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나시는 게 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녀분의 학업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높으셨는지 그런 것들 가장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했으니까 친필 사인 책 받아갈 수 있는지 이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부를 하라 마라 한 적은 없고요. 그 아들하고는 충분히 대화하되 모든 결정은 너가 하라. 대신 너가 책임져라.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아버지가 중졸이시거든요. 중졸인데 저는 이제 판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판사 아들이 뭐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대 건너서 보통 되잖아요. 그래서 별 뭐 기대 같은 건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과거에서 경험을 얻는 사람이에요. 자녀는 미래에 살 사람이잖아요. 미래에 뭐가 터질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블로그 쓴 게 20년 됐어요. 20년부터 이렇게 블로그를 썼는데 제 가족이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왜 당신은 쓸데없는 그런 걸 하고 있냐고. 돈도 안 되고 쓰레기 갖다 버리려는데 버리지도 않고 그 뭐 쓰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20년 뒤에 지금 제 수입이 뭔지 아세요? 그겁니다. 지금 인쇄 수입이에요. 모른다니까요. 미래에 뭐가 터질지 몰라요. 두 번째로 저희들 고등학교 때 제가 83학번이라 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이과에서 1등하는, 문과는 제가 1등입니다. 이과에 1등하는 애가 서울대 전자공학을 나왔어요. 의대가 아니었어요. 이런 말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의대 가는 사람들 성적 우리 학교에서 반에서 평균을 하나 땄어요. 의대를.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딴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부모들은 몰라서 서울대 무슨 과라고 하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는 뭐냐면 서울대 뭐 이렇게 쫙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갔어요. 의대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대학 서울대를 가야 된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부모 중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취향에 따라 진주에서 가까운 의대가 있어요. 거기 간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럼 지금 그 두 친구를 제가 다 알아요. 이 친구 은퇴했어요. 이 친구 돈 잘 벌어요. 존경받고. 그런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롯데가 이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는 잘할 줄 알았습니까? 예. 미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현재 아들 뭐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은 가서 어머니 몰래 용돈이나 좀 주고 그냥 고생한다 그러고 그리고 난 너 믿는다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원래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고 제 아들 뭐 지방대 나왔고 뭐 현재 취직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잖아요. 내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독립을 하겠대요. 독립을. 뭔 소리냐. 취직이 안 됐는데 독립하면 어떻게 사냐. 집에서 다니고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뭐 안 되면 둘이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랬어요. 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판사 아들은 꼭 잘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더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판관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판관님께서는 오른편에 준비된 책상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즉석에서 친필 사인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명사 초청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렴과 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문영배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재판관님의 친필 저서는 총 40권으로 질문이 채택된 분들께 먼저 전달됩니다. 남은 도서는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각 부점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당첨 결과는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